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 4차례의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이 공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인이 사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렸던 정인이 사건 정리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반에 정인이 사건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1차 공판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원래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였었는데요. 이에 국민들이 분노하였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기존 공소 혐의인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살인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구하고 살인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양형 기준이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되면 6년에서 10년입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기본 10에서 16년이고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구속된 양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깨까지 머리를 길게 풀었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는 니트의 갈색 자켓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양모는 이날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도 부인을 합니다. 폭행한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폭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양모 측 변호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평소보다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고 흔들다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겨드랑이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흉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장과 대장을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양모가 15회에 걸쳐 영아인 피해자를 혼자 방치했고 피해자의 몸이 쇠약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양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1차 공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것, 공소장 변경을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양모 측이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도 부인한 것,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 등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와 아동학대, 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재판으로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양부는
13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시작했고, 양부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2차 재판 때는 증인신문이 시작된 것이 1차 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했습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 이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선 건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하며,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되었고,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양모는 대부분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친딸인 언니와 달리 정인이는 7월 말부터 약 2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 양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딸인 언니는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어서 어린이집 원장님은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전날인 2020년 10월 12일에 정인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날 정인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만 들어도 더 이상의 증인의 이야기를 못 들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두 번째 증인의 이야기는 양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증인인 홀트 사회복지사의 증언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는 양모로부터 아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양모는 달랐다.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한 사람이 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보통 엄마들은 애가 하루만 밥을 먹지 못해도 늦은 밤에라도 병원을 데려가고 응급진료를 받았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속상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양모에게 기관 차원에서 아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양모의 말투도 바뀌고 연락도 잘 안 되었다며 이후 거의 양모가 아닌 양부를 통해 논의했고 추석 이후인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 전인 13일 사망을 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아 사후관리를 전담했던 증인은 정인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5월 이후 다른 입양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연락을 취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어 양모가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정인이에게 발견된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양모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평소 아이에게 몽고반 점이 많았느냐 라고 묻자 검찰은 멍과 몽고반 점은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아이를 잘 모르는 저조차도 멍과 몽고반 점은 크게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라는 사람이 과연 구분을 못할까요? 그리고 멍이라고 생각되는 가능성이 1%만 있었어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증인은 몽고반 점은 파란색인데 내가 봤던 것은 멍처럼 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에게서는 양모의 태도를 대충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보기엔 아니 아이의 엄마라고 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 증인인 정인이의 담임교사님의 증언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님은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가 너무 마르고 피부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 라고 말하며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가스가 차면 아랫배에 차는데 정인이는 윗배가 더 둥글고 빵빵하게 튀어나온 상태였고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개월까지만 해도 정인이는 먹을 것을 좋아하고 잘 웃고 활동적인 아이였다며 2개월 만에 다시 등원한 정인이는 멍하니 앉아만 있고 뭘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12일 이날의 정인이 상태에 대해서는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때 정인이를 안고 있었는데 숨만 겨우 쉬는 아이 같았다 라고 증언하며 하루 종일 정인이가 숨은 쉬는지 불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때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병원을 데려갔으면 정인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울먹였습니다. 검사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첫째는 등원하는데 동생은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라는 질문에 담임교사님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묻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양모가 정인이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 부모들과는 달랐다고 진술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정인이 또래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양육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부모들과 달리 양모는 정인이를 안아주거나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며 정인이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괜찮다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관심이 적고 특히 둘째인 정인이를 치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정인이의 상태와 양모의 태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은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습니다. 1차, 2차 공판 때는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양부가 3차 공판 때는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일찌감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양모의 지인, 아랫집 이웃주민, 양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인 양모의 지인의 증언입니다. 정인이 입양 후 양모와 집 밖에서 만난 것이 15번 정도 되는데 5번 정도는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 키즈카페에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혼자 있는 정인이에 대해 걱정하면 양모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안심을 시켰다. 지난해 9월 10일에는 장 씨가 정인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말한 적도 있으며 3시간 이상 잠을 잘 잔다. 어플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초 김포의 한 카페에서 양모와 만났을 때는 정인이를 수시간 동안 차에 방치된 적도 있었다. 당시 양모는 정인이가 차에 잠이 들어 혼자 두고 왔으며 그 후
1시간쯤 지나서도 차에 둔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정인이가 걱정돼서 직접 차로 가서 확인을 했지만 다행히 정인이가 잠을 자고 있긴 했지만 주차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여름이고 비도 오고 있는데 차문이 거의 안 열려 있었고 1cm 정도 열려 있었을 수 있지만 창문 빛가림이 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양모가 주변인들에게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말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인이는 밥을 곧잘 먹었다. 다만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정인이의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고기 반찬도 먹여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지만 양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2차례에 걸쳐 물에 씻겨서라도 먹이거나 동치미 국물이라도 떠주면 어떠냐 라고 권유를 했지만 양모는 이를 거절하고 상추만 뜯어서 밥과 함께 먹였고 양부는 이런 양모의 행동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친딸인 큰아이를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놀이터에 양모와 함께 갔을 때 양모는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울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양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고 당시 늑골골절이라면 사고인데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랬다면 놀이터에 있던 모든 엄마가 놀랐을 듯 하지만 기억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2020년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고 얼굴도 하얗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라 생기가 있어 보였다. 처음에 정인이 몸 상처를 발견했지만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친 줄 알았다. 하지만 작년 2020년 8월 말쯤 다시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도 보였고 이마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판 첫 번째 증인에게서는 평소 양모가 정인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증인인 아래층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즉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 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 4차례에서 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라고 말하며 진동과 소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양모를 만났고 부부싸움을 하면 신고를 해주겠다 라고 말했더니 양모는 아니다, 남편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모의 표정이 어두워 우울증이 염려돼 아프면 병원에 가라 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양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던 중에 첫째 딸로 추정되는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양모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에게서는 정인이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양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증인인 심리분석관은 대검찰청 녹화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장으로 통합심리분석과 심리생리검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심리분석이란 한 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여러 분석 기법이 활용되는 만큼 설명력을 높이는 동시에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 및 사이코패스 여부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심리생리검사는 대상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호흡, 혈압, 맥박, 땀 분비량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같은 변화들을 특정한 뒤 대상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대 여부 확인을 위해 양모의 행동 패턴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 판정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양모는 세 번째 공판인 3일 재판에서 정인이 사망 당일
맹세코 발로 밟은 적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4명의 분석관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양모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분석관들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했음에도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임상심리 분석도 진행됐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양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어 심리 분석관의 증언을 보면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코패스 검사 평점 척도를 보면 양모의 총점이 2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린 종합적 결론으로는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책임성, 공격성, 충동성이 높다는 게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판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에게서는 양모의 주장이 전문적인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양부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학대를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엔 고의였는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인정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양모 측은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양모 측은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피해자 목부를 밟은 적은 없다. 밀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양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양모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할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후문을 통해 양부가 뛰어나가는데 취재진이 쫓아갑니다. 이에 양부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금방 다시 일어나서 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안다면 이렇게 취재진 앞이나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은 2021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과수 부검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양모 측과 검찰 측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양모가 발로 밟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정인이 사건 첫 번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인이는 2020년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2020년 10월 13일 사망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사인은 췌장절단으로 인한 복부 손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인 국과수 부검의의 진술입니다. 정인이의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여 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검찰 측에 정인이의 시신 상태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보았는데 모두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손상이 심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정인이는 팔, 다리, 몸통, 머리에도 손상이 있었다.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어서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 머리 쪽과 갈비뼈에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회복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 췌장에서는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 갈비뼈 골절은 사고가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눌러도 생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에 배를 때려 췌장이 절단된 사례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은 생기지 않는다. 사고로 절단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폭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복부에 최소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췌장 절단과 장갑막 파열은 사망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복부에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섬유화가 관찰된 점으로 보아 최소 닷새 전에 복부에 아주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갑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폭행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양모 측의 변호인은 심폐소생술하는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부검인은 심폐소생술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 그런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폐소생술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정인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발로 밟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에게서는 정인이가 받았을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외력으로 이런 고통을 줄 생각을 했으며 행동까지 했을까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증인 부검의가 법정 내 스크린에 부검 당시 사진을 띄우고 사진을 설명할 때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양부모는 고개를 숙이고 한 차례도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인 법의학자 서울대 교수의 진술입니다. 법의학자 서울대 교수는 2001년부터 부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췌장은 깊숙이 있어 파열되기 어렵다. 무단 횡단을 하다 여러 번 차에 치인 사람에게 저런 형태를 경험했다. 소아에게선 저런 상처를 본 적이 없다. 고 말하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 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갑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비슷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먹으로 때려 장갑막이 파열되거나 췌장이 파열된 것을 보진 못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종격투기 선수 정도가 때려야 그 같은 부상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떨어뜨려 췌장이 절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형태는 개인적으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어른들도 구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다. 정인이가 겪은 고통은 엄마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고통이다. 정인이는 70% 이상의 혈액이 노출됐었다. 15%에서 20%만 노출돼도 사망할 수 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정인이에게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양모가 정인 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양모 측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췌장 파열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법의학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에 압박을 가하는데 췌장은 훨씬 밑쪽이다.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둘력이 강해져야만 가능하다.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심폐소생술을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 두 번째 증인 역시도 반복된 학대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반해 양모 측은 여전히 살인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모 측은 적어도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 미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매력은 없었다. 여전히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재판에서는 정인이가 받은 고통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학대를 저질렀음을 여실히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 4차 공판을 거치면서도 양부모는 살인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일까요? 처벌이 무서워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그들의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인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부도 분명 학대에 가담한 것이 아닌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5차 공판은 다음 달 4월 7일입니다. 이날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여 양부모의 잘못을 좀 더 세세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5차 공판, 6차 공판, 판결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며 지속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